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도 증여세 관련된 스텝 2.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증여세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증여세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뭔가, 이거를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난이도가 있고 실무적인 부분이고, 증여를 막상 하시는 분께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자리에 지난 시간에 이어 다봄 회계 이진석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증여세 계산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오늘 중요한 내용 나오나요? 네, 일단 좀 주의할 사항이 네. 하나 있을 것 같긴 해서 그거 네. 설명드리기 이전에 이제 계산구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거 좀 끊겨서 네네네. 나머지 이제 세액을 구할 때 이제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네. 뭐 예를 들면 뭐 신고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 나 이거 아까 듣고 놀랐잖아요. 아, 이거 생각보다 무신고한 사람 되게 많잖아요. 진짜 제가 봤을 땐 좀 안타깝죠. 거진 많은 것 같아요. 네, 현금으로 할 때. 특히 현금이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그걸 또 계좌로 이체해주고. 네.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진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순진한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안 되죠. 자,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여세 계산 구조. 네네네. 네, 한번 살펴보죠. 일단 저희가 저번에 살펴본 게, 저번 회차에 살펴본 게, 이제 증여재산 공제도 받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여재산 가액에서 뭐 비과세 빼고, 뭐 증여재산 가산액 더하고, 증여재산 공제 빼서 이제 증여세 과세가액이라는 걸 산출한 걸 어제 저번에 본 거고, 네. 거기서 과세 표준이 산출돼서 이제 세율을 곱해서 이제 산출세액을 구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최저 10%에서 네. 최고 세율이 이제 50% 구간, 초과 누진 세율 구간이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 증여세는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누진 세율 구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여를 잘못하거나 상속 재산 뭐 부채에 있어서 이제 상속 스케줄 잘못했을 때 이제 고율의 세율을 부과함으로, 고율의 세율이 부과됨으로 인해서 네. 이제 세부담이 크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요 세율 구간을 잘 이용해서 네. 이제 저번 시간에 살펴본 증여재산 공제를 보통 네. 이용을 하는데, 이제 세율이 이렇게 고율이라는 거를 네. 이제 설명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계산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율이 적용돼서 산출세액이 산출이 되면은, 네.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산출되면 산출세액이 이렇게 산출이 되는데, 네. 만약에 증여를 받는 자가 만약에 미성년자인 경우, 손자녀 보통 그렇잖아요. 네네네. 손자. 그렇죠. 손자한테. 요즘에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이죠. 네. 근데 보통 다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 할증과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요 산출세액의 30%를 더 내는 거, 그러니까 1.3%를 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더 뜯어가는 거죠. 30%를. 그러니까 네. 내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 네. 내 자녀의 뭐 아들, 딸인 손자녀한테 내가 곧바로 그냥 증여를 한다. 아들 거쳐서. 그럼 그런 이제 세대를 생략한 증여라고 표현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더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원 낼 게 이제 13만 원 그렇죠.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내는 세액에다가 맞아요. 30% 추가. 맞아요. 네. 위에 있는 거 계산 한번 따로, 밑에 한번 따로. 그렇죠. 요 산출세액 따로, 네. 여기에다 곱하기 30%한 거 추가.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은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따로따로니까. 그렇죠. 네. 생각보다는 어차피 두 번 건널 거라면, 요즘엔 100세 시대잖아요. 네. 어차피 저 멀리 가는 게 그거라면. 그렇죠. 네. 건너서 네. 손자녀 하는 것이 1.3%로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할증과세 관련해서 네. 뒤에 이제 저희가 살펴볼 건데, 네. 꼭 그렇게 불리한 사안은 아니다. 네. 요걸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런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잘 이용하면 세부담을 생각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 네. 요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써놨고, 네네. 근데 물론 이 전제 자체가, 그러니까 대습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내 자녀가 만약에 죽었어요. 그래서 손자녀한테 증여를 했으면 이미 생존해 있지 않아요, 부모가. 그쵸.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손자녀가 증여를 받았으면 그거는 대습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네. 있는 경우, 요즘 같은. 그렇죠. 그걸 세대를 건너뛰어서 증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고.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가, 네. 뭐, 이거를 이제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네. 이게 큰 20억을 기준으로 삼는데, 네. 20억을 초과해서 이제 이거를 증여를 받잖아요. 네. 세대를 생략한 증여를 받으면, 그때 이제 40%를 할증을 하죠. 이제 140%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 미성년자가
동일한데 할증과세는 미성년자가 동일한데 이제 그 가액이 20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를 더 붙여서 할증을 하고. 예, 이렇게 또 들으니까 막상 이제 손자 손녀에게 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구나. 오히려 이제 그 자산을 지키면서 네. 보유세를 줄이는 데는 이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주택이 좀 많으신 분들도 그렇죠. 그 고려할 수밖에 없는 네.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네.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보유세는 줄어드니까 또. 네, 그렇죠. 많이 줄어들죠. 100세 시대고. 네, 100세 시대. 네. 어차피 같이 늙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차피 지금 젊을 때 주는 게 아니라면 네네네. 나중에 가면 내가 60, 70대 돼서 받거나 뭐 더 나이 들어서 받게 되니까 네네네. 그냥 바로 건너뛰고 넘어가는 게 예, 나을 거다. 그리고 아까 미성년자 얘기 나왔지만 네. 미성년자가 아닌 뭐 성년층에도 뭐 손자 손녀에게 넘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네네.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결정 하실 때 꼭 생각해서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요 산출세액이 구해졌고 네. 거기서 이제 세액 공제라는 걸 빼는데 네. 다른 거는 이제 너무 좀 실질적으로 적용될 이유가 거의 없고 네. 일반적으로 요 신고세액 공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 증여세 신고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 기한이 이제 증여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을 증여한다고 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을 증여라고 봐요. 등기 접수일. 그 증여일이 만약에 오늘이다. 오늘이 10월 15일이잖아요. 네네. 10월 15일. 10월 1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그러니까 10월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11월, 12월, 내년 1월 말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거든요. 네. 그 신고 납부 기한까지 만약에 요를 신고를 제대로 하고 납부를 한다. 신고를 접수를 했다. 그러면 요 산출세액의 3%를 또 공제를 해줘요. 이게 뭐 통신신고 해주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좀 네. 기분만 내는 거죠, 솔직히. 네. 네. 그건 이건 뭐 어차피 다 기본적으로 받는 거라서. 네, 다 받는. 네. 왜냐면은 요 상속세 증여세가 원래는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세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면 양도세는 진짜 신고 안 하면 큰 이제 네. 원래 신고 납부 세목이거든요. 신고 네. 납부 세목. 근데 증여세는 이제 원래는 신고 납부 세목은 아니라 협력 의무예요. 원래. 협력 의무. 그래서 정부에서 원래 결정해서 세액을 네. 산출해내는 그런 그 세목이긴 한데 네. 신고 의무를 부담을 해주고 신고를 했을 때 이제 3% 신고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신고 기한 이내. 네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신고를 하거나 네. 아니면 아까 그 이전 시간에 살펴본 증여재산 평가와 관련해서 문제가 생겨서 네. 원래는 200으로 평가했는데 100으로 평가에 신고했다가 추후에 200이니까 요거 100만큼 차익분에 다시 신고해. 그랬을 때 예를 들면 10% 과소신고 가산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무신고해서 네. 20% 이거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무신고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요?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모를 수 있어. 네. 네. 그래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평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고시가액으로 공동주택 가격으로 평가해서 신고했다가 네. 추후에 이제 전화 와서 네. 이거 유사명에서 하니까 이거 다시 신고해라 잘못 신고했으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 만약에 내가 그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신고를 했을 때 납부세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었어요. 네. 근데 유사명에서 하니까 이제 시가로 평가했을 때 세액이 1억,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쳐요. 좀 과격하지만 10배라고 네, 치면은 그 차액 9천만 원 있잖아요. 네. 9천만 원의 10%인 900만 원을 이제 가산세를 뜯어가고. 성실로. 네. 네. 이거 좀 무섭네요. 대표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왜냐면은 평가 관련해서는 신고보수 가산세를 안 내거든요. 평가 관련해서는? 요 10% 같은 경우에는 평가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네. 예를 들면 뭐 신고를 계산을 잘못하거나 네. 뭐 공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네. 뭐 이랬을 때 원래 납부할 세액보다 더 내야 될 세금이 있었을 때 거기에 10%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관련해서 잘못된 거는 신고를 다시 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까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매기진 않아요. 그저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한번 설명드렸던 거기에 감정 가액이 네. 뭐 잘못 감정 가액이 잘못될 리는 없죠. 네. 그러니까 신고를 감정을 안 해보고 네. 그냥 냈다가 네. 나중에 유사멜의 거래가 뜨면서 그때 수정됐을 때는 이 사람이 뭐 악의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네. 거기까지 가산세를 부담해주지 않아요. 그 대신 0.03% 정도의
네. 1일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돼요. 그 평가 관련해서 그렇게 됐을 때 1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뭐 부담을 안 하겠지만 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된다. 음. 요거는 그래도 뭐 소액이니까 네. 생각보다 이거보다는 소액이라서 네. 그래도 다행인 거죠. 그래도 요거는 좀 신경 써주는 규정인 척하는 거죠. 근데 이게 신고 불성실 20%가 생각보다 커요. 크네요. 네. 특히나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증여를 선택할 때 세무사님들과 얘기를 거의 대부분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하시는데 이 현금 자산, 네. 현금일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안 하죠. 그냥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신고를 아예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무신고가 20%인 거잖아요. 맞아요. 일반 무신고가 네. 20%예요. 그래서 20% 그게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분들이 이거 대상자일 것 같은데, 네. 금액이 크면은 네. 잘못했을 때 이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세무조사를 하는 도중에 계좌를 보는 도중에 그게 적발된 경우도 있고. 계좌를 무조건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금액이 좀 낮으면 그 추정 그 배제하는 증여 추정 배제 증여 추정 배제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억 맞아요. 3억까지는 잘 들여다보지 30세 않는다. 기준으로 했을 근데 잘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나중에 혹시나 세무조사를 맞으면 그렇죠. 그거는 드러나게 돼 있다. 왜냐면 증여 추정이라고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추정만 그- 하신 거지. 네. 네. 입증 책임도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간주를 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죠. 그래도 그 규정이 단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항상 금액이더라도 민감하죠. 현금이더라도 신고는 정확히 해줘야 그렇죠.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산세까지 한번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에서 말씀드린 신고세액 공제를 빼고 보통 신고를 잘했다면 가산세는 없을 거니까 네. 거기에 이제 내가 진짜 납부해야 될 네. 이제 증여일로부터 증여일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납부해야 될 네. 증여세액이 이제 납부세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네네. 요게 만약에 내가 한 번에 다 못 내겠다. 네. 근데 그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다. 예를 들면 1,500이다. 네. 그럼 1,000만 원 먼저 내고 2개월 뒤에 500만 원 내고 뭐 이것도 가능하고. 네. 예를 들면 내가 내야 될 세금이 1억이다. 네.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럼 1억이다. 5천만 원은 네. 먼저 내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로부터 2개월 뒤에 내고 뭐 이런 네. 분납 규정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보통 이제 부동산 모든 증여가 거의 부동산일 거니까 네. 부동산을 증여받고 이제 이런 자진납부세를 이제 내가 낼 때 돈이 없어요 당장. 대출 받아서 내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 네. 그럼 보통 이제 이용하는 게 연부연납제도라고 있는데 네. 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연부연납을 진행을 해왔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해당 증여받은 그 부동산 있잖아요. 네. 그걸 납세 담보로 제공을 해주고 네. 승인을 받은 다음에 최장 이제 5년을 잡고 분할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차, 다음 연도 2회차, 3회차 이렇게 그 대신 연부연납에 대한 가산금 이자 쪽가 붙거든요. 그래도 당장 내가 다 내는 것보다 세금이 크다면 네. 몇 억씩 된다면 연부연납을 신청을 하죠 보통. 네. 그래서 내가 이자를 거기다 가산금을 내서 붙여서 내더라도 부담이 확 줄어들죠. 그렇죠. 5년 동안 나눠서 내겠다. 그 대신 세무서는 이거죠. 그 대신 그럼 담보를 제공해라. 현금 담보든 아니면 뭐 너가 증여받은 해당 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요 연부연납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연부연납을 꼭 이용할 케이스면 연부연납을 이용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보통 계산 구조를 이제 저번 회차부터 이제 살펴봤는데 네. 이런 계산 구조를 통해서 내가 납부해야 될 수증자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가 산출이 된다.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부터 네. 세율, 그리고 산출세액,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수유예세액 및 세액공제, 네. 그리고 가산세, 공제, 그리고 가산세. 납부해야 될 세액이 됐을 때 어떻게 낼 수 있는지, 연부연납도 이용해 볼 수 있고. 네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네. 자, 일단 이제 중요한 실전이죠. 실전. 그렇죠. 실전인데 이제 증여를 할 때 이제 네네. 분할 증여, 그거 이제 절세 전략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요게 이제 아까 저희 계산 구정 살펴본 내용 중에 뭐냐면 그 미성년자 할증과세 네,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그 증여재산 공제 요 개념을 알아야지 요거를 절세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보시면 사례로 그냥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요 증여자가 이제 부모라고 하고 네,
자녀가 있고 네. 손자녀가 있어요. 네. 근데 자녀는 생존에 계시고 네. 이제 요걸 제가 이제 생략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편의상 세대를 생략을 한 거죠. 세대를 생략하고 여기 부동산을 손자녀한테 바로 그냥 증여를 했다고 쳐요. 네. 근데 이 손자녀는 뒤에서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제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세대 생략을 하고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를 했기 때문에 30% 할증 과세가 되겠죠. 그렇죠. 재산가액이 아까 20% 배웠죠. 초과하지 않는다면 네. 20% 아니 30% 할증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해당 산출세액에 곱하기 30%니까 1.130%가 네, 지금 추가로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아까 뭐 예를 들면은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아니면 뭐 수명이 연장돼 100세 시대라서 네. 뭐 증여를 꼭 해야 되는 뭐 그런 두 번 또 증여세가 그렇죠. 납부해야 되는 케이스가 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손자녀한테 왜냐면 자녀가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죠. 되게 많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네. 그러니까 신고대를 하는 건도 되게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보통 겁내하시죠. 왜냐면 그러면 30%더 내야 되잖아. 할증 과세 되잖아. 네. 이거 어떻게 되잖아. 보통 이제 상담을 받으시러 오시거든요. 네.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린 거죠. 이게 네. 원래 납부해야 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네. 죄송합니다. 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30%. 네. 근데 꼭 요게 불리하지 않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랑 똑같아요. 단지 네. 이제 숫자만 좀 넣은 건데 요게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자녀가 있고 네. 그다음에 손자녀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분할로 증여를 하는 거죠, 대표님. 나눠서. 예를 들면은 요 해당 증여하는 부동산에 요거 그냥 유사매매 사례가라고 할게요. 네. 재산평가 앞에서 살펴본 네. 것처럼 적정한 시가가 평가해야 될 증여 재산 가액이 10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네. 부모님이 요 직계 비속들한테 네. 지금 요게 이제 수중자가 요 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직계 비속이고 이게 직계 존속 그룹이고 이게 직계 비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 지금 수중자는 둘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네. 분할 증여를 할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각각 5천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수중자 기준으로. 네. 그래서 10년 이내 요 자녀분과 손자녀부터 증여한 거는 없다고 할게요. 사전 네. 증여분. 왜냐면은 그건 다 가산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맞아. 때문에. 그거는 복잡해지니까. 그렇죠. 처음 그냥 증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증여를 그 전에 한 번도 안 했고 10년 이전까지 지금 부동산은 내가 증여를 할 건데 네. 그 부동산 증여 재산가액 평가액이 10억이다. 네. 그럴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손자녀한테 다 한 번에. 증여를 해서 할증과세를 받지 않고 네. 이거를 5대5로 네. 증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등기상 명의도 이제 그렇죠. 공동명의. 공동명의가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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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보시면 자녀한테 모두 증여하는 경우. 네. 자녀한테. 케이스 바이. 네. 자녀한테 모두 증여하게 되는 경우 증여 재산은 10억일 거고 네. 증여 재산 공제는 이제 5천만 원 공제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과세 표준이 그래서 9억 5천. 5천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세율이 30%예요. 30%. 산출세율을 구해보면 2억 2,500만 원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산출세액이 2억 2,500인데 납부세액이 2억 네. 1,8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이건 이제 아까 설명드린 계산구조 설명드린 3% 네. 신고세액 신고세. 차감한 거. 차감해준 거. 그래서 내가 요만큼을 납부해야 된다. 네. 여기 지금 2.18억이라고 네. 한다면 2억 1,800만 원. 1,800만 원.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5대 5로 5로 증여를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자녀분이 5억. 5억이 될 거고 네. 이제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5천만 원씩. 이거랑 비교해보면 5천만 원 더 공제받는 거죠. 그쵸. 이제 그쵸? 여기서부터 5천이 절세가 또 됐고, 여기 절세가 됐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각각 귀속되는 과세 표준이 4억 5천씩. 4억 5천씩이죠. 네. 여기서 이제 세율이 이제 또 확 떨어지죠. 낮아지죠. 10%가 차이가 나요. 네. 10%씩. 20%가 차이가 나고 20% 떨어지고 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을 구해보면 네. 이게 8천만 8천만 원. 원. 그다음에 손자녀 같은 경우 8천만 원이죠. 네. 여기까지는 동일하죠. 네. 근데 여기 네, 이제 네. 손자녀가 50% 네. 받는 130%가 되니까. 그렇죠. 네. 할증과세가 30% 되니까 네. 1점 네. 2,4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8천만 8천만 원이 이제 합계 세액이고, 그렇죠. 손자 같은 경우에는 1억 400만 원이 네네네. 이제 합계 세액이 되는 겁니다. 요걸 두 개를 더해 보면 네. 대표님 저희 네. 얼굴 때문에 네. 더해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 네. 보시면 재산 공제 효과와
또 그렇죠.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증여재산 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데서 그렇죠. 포인트, 공제 포인트죠. 효과. 네. 그리고 낮은 세율은 금액이 쪼개졌기 때문에 원래 30%에 해당하는 그렇죠. 이 세율이 20%대로 떨어지게 된다. 누진 세율 구조를 그렇죠. 이용한 거죠. 예,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총 합이 할증과세가 될 것이지만 1억 8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한 3천만 원이 지금 예. 절세가 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그렇죠. 10억만 해도 3천만 원이 그죠. 절약되면은 더 큰 금액이면은 이게 어마어마하죠. 어차피 누진 세율 적용하듯이 그렇죠. 금액이 클수록 더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분할 증여라는 표현 네. 제가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없는 표현인데 네네네. 역시 세무사 대표님 모시고 하니까 또 이러한 법도 있구나 이제 좀 라는 걸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요게 이제 세법상 규정을 이용한 절세 전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증여재산 공제 효과와 네. 누진세율 구조상 요 재산가액을 찢어서 네. 세율을 낮추는 그런 전략을 세운 거죠. 네. 뭐 물론 약간 논외긴 하지만 취득세는 또 고려는 해야 되잖아요. 그쵸. 취득세는 이제 약간 배제하더라도 네. 국세인 우리 지금 논의 대상인 증여세를 고려했을 땐 네. 지금 자녀에게 100% 증여했을 때 2억이 넘는 돈과 네. 그다음에 자녀와 손자녀한테 각각 50%씩 증여를 했을 때 네. 물론 거기에 할증과세 30% 미성년자 손자녀에 대한 30% 할증과세가 되더라도 네. 결국에 50%씩 증여한 그 증여세 산출세 합산해 본다면 납부세를 합산해 본다면 네. 자녀에게 100% 증여한 것보다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3천만 원만큼 더 절세가 되거든요. 작은 돈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증여취득세가 조금 세잖아요, 요즘에. 취득세 때문에 좀 그러긴 네. 하죠. 취득세 때문에 어떻게 보면 10억으로 쳤을 때도 네. 이게 이제 13%잖아요. 12.2%인가? 그렇죠. 공시가액이 네, 3억 이상인 네,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사실 12%가 그렇게 되면 뭐 크게 이렇게 절세는 되지만 큰 금액 차이는 그렇죠. 나지는 않는 거네. 그것까지 그렇죠. 고려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상담을 드릴 때 이제 그러니까 절반 정도네. 1,500만 원 정도 그냥 좀 맞아요. 아낄 수 있는 취득세 생각하면 요 베스트를 뽑아내려면 네. 일단 증여재산가액이 딱 확정이 됐을 때 이걸 네. 역산해서 제가 구해내거든요. 네. 보통 엑셀을 돌려서 네. 역산을 하고 그다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를 거기에 이제 합산을 해봐서 네. 그냥 단독 증여가 유리할까 아니면 네. 뭐 그 비율 있잖아요. 네, 네. 5대5로 할지 아니면 7대3으로 할지 이런 비율을 구해내야 돼요. 이건 되게 이제 디테일한 거기서 이제 그렇죠. 어떻게든 또 쪼개고 최적 비율을 나뉘고 구해내는 최적 거죠. 비율을 만들어서 그렇죠. 하게 되는 거고 또 여기서 또 부동산을 이미 자녀분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뭐 어느 정도 퍼센트만 주고 만약에 이 금액이 아슬아슬하게 30% 20% 나눌 금액이다. 네네네. 그럼 얘를 20% 하는 금액으로 납두고 나머지 한 뭐 1억 2억을 자녀에게 그렇죠. 넘긴다던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요. 그냥 그렇죠. 표면상 10억, 5억, 5억 나누면 그렇죠. 뭐 크게 뭐 이 정도 금액이면 크게 아낄 수 있는 건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치면 양도할 때 나중에 이 증여 재산을 그렇죠. 또 양도할 때 취득세는 사실 다시 또 빠지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 처리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따지면 이게 아끼는 금액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네. 이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거죠. 뭐 그쵸. 취득세든 추후의 양도세든. 네네.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할 게 네. 손자녀 같은 경우에 뭐 미성년자고 이제 납부할 능력이 없잖아요. 네. 요 증여세를 지금 그러면 그 대납 아까 조금만 살펴보면 대납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제가 보통 이걸 상담을 할 때 이런 케이스를 그 해당 미성년자가 50%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납부해야 될 증여세만큼 네. 미리 현금 증여를 해놓고 뭐 이렇게 해라. 음. 현금 증여를 해서 그걸 마련을 네. 해놔야지. 아니면 그가 또 대납 증여세 여기 가산. 또 붙으니까. 네. 이렇게 한두 가지를 고려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원래 고려를 해야 돼요. 네, 증여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개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세무사님과 맞아요. 네.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세무사님 중에서도 조금 더 영리하고 좋은 방법 이런 분할 증여나 그렇죠.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경험이 있는 예, 경험이 있는 분하고 하는 것이 참 절세 절세의 키가 아닌가 네네. 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